제가 이 동구 인문 정책에 공감을 해가지고요,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도 반가워서요.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그 정신에 제가 상당히 도취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즐겁게 같이 일을 해왔는데, 저는 임 청장님뿐만 아니라 동구의 많은 그 행정 파트에서 좀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오늘 저녁도 인문학 강의, 제 강의는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그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김성일 선생의 음악과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폴 고객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양반 작품이 황색 예수, 그런 작품이 유명하죠. 그 양반이 화가인데 이런 철학적인 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턱없이 짧다. 인생 짧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대한 일을 그 사이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 짧은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신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이런 일이 동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동구의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인간의 고귀한 충동,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맞습니다. 충동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지요. 돈에 대한 충동, 물질에 대한 충동, 섹스에 대한 충동, 식욕, 이거 좀 저급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말릴 수 없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무슨 판단, 이성 떠나서 먼저 우리 그 마음을 건드리는 충동인데, 제가 오늘 제안하고 있는 5가지의 충동도 거기까지 가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충동 이전에 우리 오늘 좀 큰 주제가 나를 만나는 인문학이거든요. 나를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그런 큰 개념인데, 나가 누굽니까? 동구 주민, 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 그거 다 알죠? 내가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의 범주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람다운 모습을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구에서 이번에 정한 그 슬로건이 보통 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을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진행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는데, 이 사진도 역시 우연스럽게 최옥수 작가가 얼굴 전에 찍은 건데 이렇게 내놨습니다. 희말택이 하나 없이 웃고 있습니다. 예, 멋지게 보시는 분이 좀 시력이 이상하십니다. 강의할 동안만 마이크 좀 덮겠습니다. 목련입니다. 목련꽃인데요, 저희 아파트에 피어 있는 목련입니다. 제 아내가 강의한다고 했더니 이걸 찍어다 주어서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목련꽃입니다. 여기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입니다. 왜 목련은 꼭 봄에 피지요? 왜 4월에 피죠? 3월에 피지요? 코스모스는 왜 가을에 피지요?
반드시 목련은 봄에 핍니다. 목련이 겨울에 피는 일, 가을에 피는 일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봄에 안 피어요. 꼭 가을에 피어요. 이것들이 무슨 지조가 있습니까? 무슨 제약을 받습니까?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야, 반드시 봄에 피는 목련, 반드시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이 이치가 뭘까? 이런 원리가 뭘까? 제 원고에는 별 얘기도 썼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습니다. 별뿐만 아니라 천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랄지 원칙을 가지고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별들의 충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은 별대로 자기 길을 가고 또 다른 달대로 자기 궤도를 돌고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또 자전공전하고 있고 목련은 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야, 자연 참 신통하다. 저게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질서가 있는가 보다. 카오스가 아니라 로고스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철학의 출발자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 속에 보이지 않는 이치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치, 이유, 까닭, 원리, 원칙, 뭔가 있다. 제가 처음에 내세운 주제가 지금 진리의 충동인데,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고칠까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진실,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않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허위 좋아하세요? 가짜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진실과 진리와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해요. 진실과 진리와 사실과 진짜 참에 대한 우리의 그 충동, 이게 저는 자동화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진실을 좋아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허위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충동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또 생각 속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법원에서 싸우는 것은 진실 게임 아닙니까? 진실이 얼마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듯한 열변 속에서 경쟁을 하고 또 논리를 따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짜 뉴스에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있습니까? 진짜 뉴스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데, 저는 이게 이제 충동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실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참을 좋아하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퇴근할 때 술 한 잔 생각난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진실 한 잔 생각난다. 이런 그 습관과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에 튼튼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데스 오브 소크라테스 죽음이라는 그 장면을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철학자고 현자고 현인이고 인류의 스승이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지? 죽는 장면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간수가 지금 독약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왼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높고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을 때 여유가 너무 넘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울사이랄지 얼굴로 싸맨다거나 고개를 멀리한다거나 스스로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에서 추앙받는, 젊은이들로 추앙받는 그런 선생님이고, 남루한 옷에 신발도 안 신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툼하고 생긴 것은 형편없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는 인류의 스승으로 2500년 전에 인물인데도 마찬가지 그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진리의 순교자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죽은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시다시피 그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만은 그 소크라테스의 기소 이유가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그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테네 그리스의 청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죄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무슨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할 때 항상 자기는 혼자만 들리는 어디로부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철학사에서는 용어가 다이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다이몬 혹은 데몬,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괴물이라는 그런 번역인데 괴물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선가 소크라테스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해라, 이런 행동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소크라테스 혼자만 듣지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아테네 소크라테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네가 혼자 듣고 혼자 그 판단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목소리는 일종의 괴물이다 혹은 악령이다, 나쁜 어떤 그 사악한 존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너는 진리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단죄하고 기소한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요. 하나는 시인, 하나는 웅변가,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끼인 것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정당 활동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 반대 정치인이 라이벌 정치인을 공격하기 전에 라이벌 정치인의 스승을 공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주 근사하게 유죄 판결문을 씁니다. 유죄 기소문을 씁니다. 그리고 웅변가가 법정에서 아주 장렬하게 소크라테스의 유죄를 읊어내는 그런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습니다. 다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떠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사형을 면제됩니다. 그때 그 제도가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절대 아테네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간수를 좀 유혹을 해가지고 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말은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자기가 그 입장을 표명하냐면은 나는 아테네 시민이다. 아테네 국민이다. 자랑스러운 아테네 국민이다. 내가 아테네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테네의 법을 어기고 도망갈 생각이 없다. 나는 아테네를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조국 아테네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인데 그냥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지 않은 법이 소크라테스도 괜찮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법을 밀고 하는 그런 집단에 대한 경종을 우리는 주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살만도 한데 이렇게 죽음을 스스로 감수하는 이 진리에 대한 굳건한 그 사랑, 태도,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진리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있는데요. 플라톤은 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플라톤이 그 경의의 염이야말로 지혜를 사모하며 탐구하는 자의 정이다. 철학의 시초는 이것 외에 없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고전적인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이죠. Feeling of wonder, 경이로운 마음, 경탄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철학이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경탄이 없다, 놀람이 없다, 경이로움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은 상식으로 삽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거 조금도 경탄하지 않으면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장면으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달이 뜨거나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달이 지거나 아무런 놀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런 놀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실과 진리에 대한 동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비하지가 않아요. 참되고 옳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탄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를 꽤 많이 먹었는데요,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놀랄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 강의도 한다고 지금 이거 떠들고 있지? 아니,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요, 진짜 경탄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아무런 놀라지 않고 그냥 상식으로만 사는 사람은 뭐 어제 생각 오늘 생각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뭐 새로운 생각 꿈도 꾸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동경도 없는 사람은 날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이런 사람은 이 원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필름이 원더, 놀라는 마음, 신통한 마음, 귀한 마음, 깜짝 놀란 것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이란 말은 놀라면서 존중하는, 높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경이라고 봐요. 사랑을, 우리가 젊은 날에 사랑을 해보면 사랑의 경이감 안 느끼고 사랑해 보셨어요? 못해요. 사랑은 경이감이 있고, 결혼할 때 어째요? 떨리잖아요. 그때 공포가 아니잖아요. 황홀함과 기쁨과의 떨림,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철학책을 읽거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아까 그 음악을 듣듯이 예술을 감상할 때 떨리지 않아요? 이것은 벌벌 무서운 떠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동 없는 사람은 감동에 대한 그리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조하고 아주 식상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살이에서 감동을 좀 느꼈으면 쓰겠어요. 친구를 보거나 부모님을 보거나 또 자기 자신을 보거나 잘 살펴보면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2달으로 버티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무지하게 놀라워요. 여기는 지금 그 에로스 푸시케 얘기인데, 철학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읽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는데요. 철학은 진리에 대한 애모라고 그래요. 사모, 애모, 동경,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을 서양원에서는 사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가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순전히 에로스예요. 한번 해보시죠.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식상한 연애 얘기가 아닙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분명히 그것도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학, 여호색. 호학, 학문 좋아하기를, 공부 좋아하기를, 진리 좋아하기를, 여호색, 색 좋아하듯이 해라. 색은 남녀 간에 주는 이성 간의 정이죠. 여자는 굉장히 좋아하고 남자는 밝히는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것은 무지무지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동경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척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건 뭡니까? 내 수중에 없는 거예요. 양이 안 찬 거예요. 아직은 양 차고 싶어서 안달 보거리예요.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에로스가 설명되어 있어요. 에로스는 누구의 자식이냐면은 포로스라는 아버지와 페니아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아프로디트의 생일날 제우스의 정원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로스라는 신은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 페니아라는 그 여신은 가난하고 멍청하고 둔하고 그런 속성의 여자고, 포로스는 현명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그런 신이에요. 안 맞죠, 짝이. 그런데 이 페니아는 은근하게 자기 신세가 지금 자기 처지가 조금 낮으니까 굉장한 것을 갖춘 남성을 지금 동경해요. 그래서 포로스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포로스가 그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그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 포로스가 한 잔 그 건하게 마시고 뭐 술 종류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잔 건하게 마시고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어요. 그때 페니아가 접근해가지고 포로스 오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태어난 자식이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아버지 포로스를 닮아서 영리하고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밝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페니아 어머니의 그 혈통 때문에 또 마이너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에로스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한테는 악마적인 것도 있고 천사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그 근사한 그 행동과 생각을 하려고 또 애를 씁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요. 천사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악마 같은 속성이 또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뭐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가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악마와 천사의 영혼이 살고 있다. 이 두 개의 악마와 천사가 살고 있는 인간의 가슴 속, 인간의 영혼 속에는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이럴까 저럴까. 악마하고 천사하고 항상 그 결투를 벌이는 세계가 인간의 세계라고요. 어떤 사람은 악마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게 에로스의 운명인데요. 에로스 이퀄 인간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충분하고 그 원만한 것에 대한 동경, 그리움. 그래서 철학의 어원에서 애지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에로스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그냥 무척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 경지에 가고 싶은 욕망, 욕구, 충동, 이것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에로스에 대한 그 얘기는 에로스가 이 푸스케라는 그 처녀인데, 이 에로스는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푸스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철학으로 옮겨오고 인문학으로 옮겨온다면, 인문학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권세 얻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모습이 에로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에로스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이거나 동물이거나. 여러분이 신이라면 에로스처럼 고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동물이라면 선과 악도 가릴지도 몰라요. 어정쩡하게 인간은 선도 있고 악도 있어서 선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악에 대한 자꾸 악을 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진리가 도망 안 가요, 우리한테서. 그래도 우리는 인간 승리로 가는 과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쇼팽하우어, 이제 노트로 오면은 형이상학적 충동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쇼팽하우가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생긴 것이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어머니도 상당히 소설가로서 유명해가지고 아들하고 라이벌 상태예요. 자꾸 어머니가 바이말에다가 사롱 만들었고 수많은 이렇게 사교 활동을 하는데 늘 아들이 천재적인 아들인데 몰라보고 은근히 서로 질투를 해서 쇼팽하우가 이제 어머니를 등지고 떠나가요. 그래서 쇼팽하우는 항상 어조가 슬픈 어조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 눈물과 눈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이런 어투랄지,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랄지 이런 말을 하면은 비관적인 것이 참 많아요. 이 양반한테는. 이 쇼팽하우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고난 형이상학자다. 형이상학하는 동물이다. 언제? 죽음의 병상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다닐 때는 형이상학적 어떤 물음을 던지지 않는데, 우리가 병실에 누웠다거나 또 어떤 약한 상태에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형이상학적 존재가 되고 만다. 동물은 동물인데 특이하게 형이상학을 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죠. 폴 고갱이라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인생은 턱없이 짧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폴 고갱이 한 말.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서 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지? 우리는 이런 긴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 그림은 이것으로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 가끔은 저쪽에 지금 서양 사람이지만은 기독교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동양적인 신비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종교적인 생활도 꿈꾸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림이 잘렸나요? 이제 늙어서 죽는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고갱의 말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 안 좋아해. 왜? 그건 이브가 살잖아. 그래, 나는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 사실은 나는 이브 같은 여자하고만 못 살아, 이런 얘기 같습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디룽디룽 살찐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세계에서 삶의 충분한 깊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이겨낼 생각을 않고 자꾸 어디로 날아가 보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고갱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용감할수록, 우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우리 삶을 아주 튼튼하게 아름답게 해야 할 배짱을 가지자는 것이 고갱 생각 같아요. 여기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메타란 말은 메타라는 단어와 피직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피직스는 아시다시피 물리학, 자연학 그런 측면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란 말은 영어로 after 혹은 trance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상을 초월한, 현상의 뒤에 있으면서 막강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이게 동양으로 넘어와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저렇게 등장한 것은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말이죠. 형이 상자 유지 도요, 형이 하자 유지 기라, 이런 말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따가지고 형이 상자 학을 형이 상학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형이 상학이라는 말은 형태 있는 것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아니라 형태 있단 말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시적인 배후에 있으면서, 배후에 있단 말은 뒤에 있단 말,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배후 인물을 찾잖아요. 뒤에서 다 조정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이 자연과 이 세계의 뒤에 있으면서 이 자연의 현상적인 세계를 다 뒤에서 좌지우지는 그 something, 그게 뭔가라고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이상학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멘탈 아이라는 마음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얼마나 고민해요.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모르겠어요. 왜?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얼굴 표정은 근사한데 속마음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철학의 눈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큰 장점이지만은 또 인간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보이는 것만 보면 그리고 만사를 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을 꿈꾼다는 것은 저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이상학을 하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다 이 얘기를 해 오는데, 플라톤은 그러한 세계를 이데아라고 말했고, 이거 영어로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다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데아. 그대로 씁니다. 이데아라는 말을. 헤겔은 이성이라고 했고 하르트만은 범주론을 주장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더 아름다운 세계, 영원한 세계를 하나 설정했는데 그게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는 그 사람 말로면 현상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현상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고향은 이데아계라는 거예요. 이데아계. 우리는 이데아계가 우리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결국은 돌아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상계에 살고 있는데 죽어도 못 가는 것은 몸뚱아리를 못 가요, 이데아 세계에. 인간이 이데아 세계로 사후에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몸뚱이와 인간의 영혼 둘로 나눠서 보지요. 우리 몸은 플라톤은 아주 싼 값으로 매기죠. 이건 똥값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값이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원래 이데아계에서 훨훨 날아다니던 영혼이 어느 날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현상계로 툭 떨어졌는데, 현상계로 툭 떨어져 가지고 몸뚱아리 흙에 불과하던 인간 몸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안에 영혼이라는 아주 이민을, 다른 이상한 존재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혼이라는 귀족을 받아들여서 사람 가치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플라톤은. 그런데 이 영혼은 몸속에 와가지고 호시탐탐 자기 고향 이데아 세계로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이데아 세계로 가려고 그래요. 바로 그 각본도 소크라테스 각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은 죽어서 저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배짱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만 땅에 남는 건 no problem. 그거 갖고 울 필요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아들 데리고 와서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 죽는 장면, 우는 장면 보기 싫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은 소크라테스 사상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어받은 것인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란 선생님 어디 계시죠? 고양이 키우시지요? 고양란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는 눈에 띕니다. 내가 보는 고양이, 우리 고양이, 검정 고양이, 노란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고양이 자체, 영어로 말하면 캡트니스,
캣트는 보지만 캐트니스, 고양이의 본질은, 고양이의 그 이데아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유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눈에 보이는 캣트의 안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고양이로 하여금 고양이가 되게 만드는 캐트니스. 또 침대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침대를 보지만은 침대 자체, 베드니스, 이것을 철학자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술. 화가들 무척 그림을, 시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화가가 어떤 침대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침대라는 것은 침대 자체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림자를 또 그림으로 그렸으니 그건 얼마나 더 한 단계 낮은 그런 그 물건이냐, 이렇게 해서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강의에 와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진기도 보시고 우리 임 청장님도 보시고 사람을, 개인을 봤는데 우리의 안목은 사람 자체를, 인간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진기란 무엇인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진기는 그 탐내기는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가 훌륭하냐면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이야 하면 함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도 나중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여기 헤겔 나왔습니다만은 근세 철학을 끝낸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근세 철학을 모두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헤겔이 헤겔에, 그런데 지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1831년에 베를린 대학 교수를 할 때 베를린 대학 총장도 했죠. 아까 쇼팽하우와 같이 대학에 근무하는데 헤겔은 이성을 주장하고 쇼팽하우는 의지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고스를 주장하고 쇼팽하우는 우위를 주장했어요. 모든 존재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 마음 먹기. 오늘 인문학 강의 할까 말까? 이런 마음 먹고 웅시는 마음이, 그 의지가 결정을 가자. 그런데 이 양반은 같이 이제 그 베를린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콜레라가 베를린을 엄습했어요. 그런데 이 약삭 빠른 쇼팽하우는 프랑크푸르트로 딱 피신을 갔어요. 오래 살았어요. 이 헤겔 아저씨는 베를린에서 버티다가 61살에 죽어요. 콜레라로.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삭 빠른 사람은 지금 강주를 따라할 겁니다. 조용히 산속으로. 아니, 약삭 빠른 것이 아니죠. 머리 좋으신 분은.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뭐 이 와중에 지금 띄엄띄엄 앉아서 인문을 한다고 지금 상당히 멍청한 짓 하고 있습니다. 멍청해도 할 일을 합니다. 인생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주 턱없이 짧아요. 그런데 할 일 다, 위대한 일 다 하고 살아요. 헤겔은 이성이니 이념이 절대 정신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꼭 한 가지 헤겔 철학을, 여러분들이 철학과를 안 다니니까 한 말씀 하면은, 모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역사든 이것들을 다 지배하는 근본적인 파워, 근본적인 존재는 뭐냐면은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영어로 하면 스피리트입니다. 스피리트가 역사를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존재가, 이것도 진짜 절대적인 이성이라는,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성이라는 존재가 어딘가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다 자연도 지배하고 역사도 지배하고 인간도 지배하고 인간의 마음도 지배하는 아주 대단한 존재가 뒤에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겔의 위대한 철학은 뭐냐면은, 이성이 저 하늘나라에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현실과 현상과 아무 관계없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힘이 들어요. 뒤에서 조정이 말 안 들어요. 대통령이 어디 동네에 말 안 들으니까 직접 가서 이제 설득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 무한한 존재, 절대 정신이
절대 정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세계로 내려와요. 그래서 헤겔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대 정신의 어떤 그 국한된 그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정신이, 제가 지금 무대만 있습니다. 무대 아래에 있으면 청중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내려가듯이 절대 정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요. 어디로? 유한자의 세계로 내려와요. 그래서 절대 정신을 보여주라 그러면은, 절대 정신을 꼭 보고 싶냐? 보여주마. 절대 정신은 아양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절대 정신은 혹은 무한자는 무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한자로도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 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손자하고 놀 때 여러분들이 어른 폼 내세요? 어른 손자하고 놀면 밥 먹자 이래요. 애기들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애기들 유치원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능력이에요. 무한자로 나는 모든 것이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한자는 친절하게도 유한자들이 알아듣도록 자기 변신을 해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자기가 자기 아닌 것으로 살짝 넘어가요. 무한자의 그 태도를 바꾸어서 유한자의 모습으로 자기 바꿈을 해요.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정이 반으로 가요. 나 아닌 것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머무르면서 나중에는 진짜 자기로 돌아와요. 저도 이제 지금 코로나로 손자 못 본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놈들 보면 이제 애기들 같이 놀 거예요. 유치하게 놀 거예요. 유치원생들하고. 유치가 놀고 영원히 유치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할아버지로, 정상적인 이제 노인으로 돌아와요. 무한자는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우주를, 자연을, 역사를 다 지배하면서 자기 모습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이 헤겔의 이론을 따른다면은 이 자연의 현상이든 역사의 현상이든 모두가 다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먹질을 하죠. 헤겔한테 이 세계가 이성적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세계가 이성적이라면은 왜 이 세계 안에 불행이 있지? 전쟁이 있지? 죽음이 있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헤겔한테 달라들지요. 그러면 헤겔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이성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고에 썼어요. 리스트 데어 페어 눈푸트, 이성의 간계를 간파해야 된다. 이성의 장난이죠. 이성의 속셈이죠. 그렇게 하는 이성의 그 어떤 속임수, 꼬임수, 어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론,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헤겔이 남기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성은 이성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이성이 들어있고, 또 이 이성은 현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 현상 자체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이성의 은총이랄까? 이성의 어떤 그 배품을 받아서 근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개인적인 사람 몸뚱아리를 봐서는 별것도 아닌데, 인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아주 막중한 어떤 그 이념, 개념, 이것을 지금 입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 속상할까요? 안 속상해요? 친애하는 강아지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사람이라는 타이틀, 사람이라는 이념, 사람이라는 그 정신적인 요소가 우리를 딱 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내건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도, 나가 누구냐? 사람이야, 사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칸트 때 나옵니다만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랑스러움을 지켜야 된다고요.
친애하는 강아지 여러분, 친애하는 뭐 송아지 여러분,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하르트만이라는 범주론이 있는데,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은 형이상학자들이 너무나 궁극적인 존재만 탐색해서 하니까 그러지 말자. 인간을 놓고도 정신이냐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택하려는 싸움을 벌이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현상을 모두가 다 이렇게 두루 살피자. 우선 사람만 해도 몸뚱아리는 물질이요, 영혼은 정신이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어쩌냐. 다양한 현상들을 그대로 그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이하고 저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종이라는 존재는 물질만 있지 정신이 없잖아요. 범주가 인간보다는 적어요. 인간은 지금 몸뚱이라는 범주와 영혼이라는 범주와 또 뭐랄까요, 자기 어떤 그 이상을 추구하는 의지라는 범주와 또 감성이라는 범주와, 인간이 범주가 10개 제일 많아요. 모든 그 사물 가운데서. 범주가 많을수록 복잡하지만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한 가지로만 꼭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인간 생긴 것, 인간 살고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이제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비판적 형이상이라는 그런 그 세계를 전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도덕적인 그 지향인데, 저는 그 도덕에 대한 그런 그 욕구가 참 아주 강해요. 여러분 아까 저한테 몇 번 제가 그 기분 나쁜 말씀 들었는데, 또 하나 기분 말씀 들으면은, 친애하는 사람도 아닌 여러분, 친애하는 형편없는 인간 행동하는 여러분,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충족이 내면에 무지하게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충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보면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거수일투고 절대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눈을 깜박이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적인 액션이에요. 바람에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린다, 모자가 날아간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내 의지가 그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비가 걸리는 행동은 자기가 일종의 판단을 내려가지고 선택한 행동이 도덕적인 시비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잠이 오셔가지고 졸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은, 도덕적인 시비는 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졸고 있으면서 중간에 깨갖고 이러면 안 되는지 반성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시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시비는 모든 행동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행동 가짓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배가 고프다, 이건 자연적 현상인데, 배가 고프다, 어떻게 배를 만족할까? 라면을 사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스테이크를 먹을까? 아니야, 도둑질해 먹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선택지는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지요. 가치 판단이 애매모호한 어린아이랄지, 아주 또 노인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한테 도덕적인 시비가 잘 안 돼요. 도덕적인 행동을 시비할 때는 정상인, 성인으로서 정상 상태인 사람이 어떤 의지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시비를 해요. 그래서 이 판단은 우리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가치 판단은 진선미 판단이에요. 이쁘다, 옳다, 아름답다, 성스럽다. 근데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여기 김 선생님은 지금 빨간 옷을 입었다, 그건 사실 판단이에요. 김 선생님 옷은 참 매력적이다,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성직이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판단이에요. 성석이 말 잘하네.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우리가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덕적인 행동은 사실 판단 가지고는 묻지 않아요.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옳고 좋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책임 행위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도덕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가 정신적 가치, 논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심리적 가치, 종교적 가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는데 논리적 가치는 진과 유를 묻는 거예요. 맞냐 그러냐. 대개 그 법률적인 것들은 이것들이 학문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죠. 맞냐 그러냐, 틀리냐 맞냐.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는 선이냐 악이냐. 그 선한 것이냐 악한 행동이냐. 선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 어떤 기여하는 것이고 행복을 기여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는 괴롭히는 행동이 악이죠. 심리적 가치 미추, 아름답냐 추하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성스러운 것이냐 그 속물스러운 것이냐 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가면 성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엄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성과 속 이 네 가지 이제 가치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적 가치나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나오는 것이죠. 진선미 뭐 성까지는 안 가죠. 성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니까 안 되죠. 뭐 수영복 입혀놓고 성스럽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의 의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도덕적인 것은 의무입니다.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묘가 내 취미다. 이건 도덕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묘 취미 아니에요. 성묘 가려면 굉장히 고생해요. 뭐 겨울에 갈 수도 있고 뭐 교통이 복잡할 때 갈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것이 없어요. 내가 그 당신에게 드라이브 해주는 것은 내 취미야. 그러면 도덕적 의미가 없어. 내가 힘들어도 당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몰아주지. 이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없는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문학 강의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취미라면은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건 도덕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이지 그냥. 그리고 아니면 난 자동복으로 한다야. 동구에서 한다면 그냥 무심코 한다. 이것도 곤란해요. 그런 분 오지 마세요. 가야 되겠다 하고 오셔야 도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해도 오십시오만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의무는 칸트가 두 가지,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보통 의무는 타인에 대한 의무만 많이 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칸트는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얘기해요. 나에 대한 의무, 아까 얘기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이 되게끔 하는 노력, 굉장히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 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잘 안 될 때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나를 퍼펙트하게 인간으로 나를 만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람 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인간으로 안 만들었을 때 남이 인간으로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칸트가 한 말이 있어요. 벌레가 발 펴놓고 왜 나를 밟아?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한테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네가 네 자신을 안 밟히도록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안 밟지. 네가 네 자신을 인간으로서 만들지 못하고 자빠졌는데 남들이 밟으면 어째?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대접을 받고 싶고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를 인간으로서 만든다거나 인간의 모습을 지킨다거나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격을 자기가 만들고 키우고 신장하라는 것이 칸트의 주문이에요.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교수도 했고 나이도 먹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저한테서 지금도 뭐 서툰 것도 많고, 뭐 성질도 지랄 같고, 뭐 또 소심하고, 그냥 제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제 자신을 근사한 인간으로 만드는 의무가 소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저 죽기 전에 할 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의무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말, 우리 아까 뭐 큰 자막에도 공동체 정신이 나왔습니다만, 공동체라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살자는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사랑만이 아니라 존경하라고 했어요. 타인을 사랑을 한다고 많이 합니다만 존경까지 하기는 대충 미흡해요. 여기 박랑념 그 수의대 학장님이 제 보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 편히 강의해. 나는 마음 안 편한데 편히 하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래야 쓰겠다. 저 박남용 학장이 제가 뭔 일 하면은 그냥 여러 군데서 막 선전해가지고 제 PR명입니다. 차 한 잔도 대접 못했는데, 이건 저에 대한 사랑이고 저에 대한 존경도 있어요? 예. 이건 이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쉽게 하는데,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 사실은요, 존중하는 마음 같이 인간의 세계를 행복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존중할 때 나도 기쁘고, 내 존중받을 때 또 황홀하고, 그래서 존중이라는 가치는 서로 아낌없이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존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중한다요? 그런데 찾아보면 존중할 대목이 있어요. 나한테는 잘못하는데 지금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 보면 존중스럽고, 또 부모한테는 델렁델렁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잘하는 보면 또 존중할 때 있고, 사람한테는 어느 구석인가 존중할 대목이 저는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100가지가 다 아닐지라도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타인에 대한 의무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요. 질투하지 마라, 모멸하지 마라, 또 함부로 시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타인이 못되면 아이 새끼 잘 됐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지랄하고요, 칸트한테. 이게 인간의 타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만 여러분한테 이제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칸트는 그러면 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헌명법이라 그래요. 아주 뭐 딱 정해진 명령적인 법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꼼짝 말고 이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의 경륜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위하라. 우리는 생각하라, 행위하라 그 말인데, 어떻게 행동해? 나의 경륜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 원칙이 있어요, 다. 나는 강의 시간에 7시면 7시 꼭 지키는 버릇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나의 원칙, 나는 7시 시간 지킨다, 시작할 시간 간다, 이게 하나의 원칙일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그녀하고 평생 간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일 수 있어요. 아니야, 좀 바꾸지 뭐. 해밍웨이가 그래서 100년 해로 100년간 샌드위치만 먹으라는 얘기구만, 이런 얘기 했어요. 100년간 결혼했으면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다, 아니야 바꾼다. 얼마든지 경륜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그 경륜이 옳은가 그런가를 알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봐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활용하는 내 하나의 삶의 원칙이, 경륜이 보편적 법칙과 맞냐? 보편적이라는 것은 everybody, 수많은 사람들한테. 법칙은 변화가 없어요. 자연 법칙 안 변해요. 아침에 동쪽에서 뜬다, 이 법칙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법칙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률이란 말 할 수 있는데 법칙이란 말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버르장머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옳은가 그런가 한번 비교해 봐라. 보편적 법칙으로도 맞아떨어진가를 한번 비교해 봐라. 맞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보편적 법칙으로도 이 고리야. 그러면은 네 경률은 옳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률이 보편적 법칙으로 안 맞을 때 네 경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칸트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사실 때 고민이 많이 있을 때, 도덕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칸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도 맞아떨어질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나 괜찮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자기 경륜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칸트가 한 말을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좋죠. 별이 있어서 밝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내 가슴 속에는 빛나는 도덕률이 있나니, 이렇게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있는 빛나는 별이 있듯이 내 인간 속에도 빛나는 도덕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의 별과 하늘에 떠 있는 자연의 별과의 급이 같습니다. 우리는 별 보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존경을 하고 기쁨을 느낍니까? 우리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도덕의 별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모르겠어요. 칸트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가치 판단은 하나의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거 제가 잘 쓰는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슬픈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카소가 그런 늙은 기타리스트입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 이 꼴로 사실래요? 이런 영감이 될래요? 선택입니다. 늙어서도 꼭 기타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김성일 선생님 노래하실 때 보셨죠? 조금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예술가로서 우리는 퍼펙트잖아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꼭 몇 살이라는 말은 모릅니다만, 자기 인생의 어느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근육이 다 이렇게 좀 흐트러집니다만은, 이렇게 예술을 할 수 있는 그 삶의 종착, 아니면은 늙어서 그 말을 의자에서 눈물 흘리는 노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 선택해야 돼요. 선택했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난 서울 가고 싶다? 선택해놓고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노인으로 갈 생각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심미적 충동했는데, 심미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충동입니다.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인데, 하르트만이 해석하기를, 이 구두는 그 그림만, 이 구두 그림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구두를 그냥 구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두를 신었던 한 농부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들판을 계속 힘들게 괴인을 짊어지고 바구니를 짊어지고 아내를 데리고 이 구두를 신고 돌아다녔을 농부의 삶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두만 보고 저게 무슨 재미라고 그랬다냐, 이쁘도 않구만,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술 감상에 진정한 경지에 못 갔다는 것이 그 하이데가의 해석이거든요. 이 구두를 보면서 구두를 신은 어떤 인간의 삶의 세계를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의미를 읽어낼지 모르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 김선영 선생이 그 가곡을 부르면서 그 가곡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더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술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역사는 한 인간 혹은 어떤 그 시대적, 그 집단적 사람들의 애환이 들어있는, 또 의미가 들어있는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심미적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강의를 나간다니까 우리 철학반에 그 대한민국 그 미용 명장 제1호가 계십니다.
김지숙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김 선생님? 오셨죠? 김 선생님이 저를 무대에 세우려니까 명장의 손으로 머리를 잘라준다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제 앞으로 제 평생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장님도 다음에 무대 가시려면은 저 명장의 가이지를 한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충동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가운데서 제가 독특하게 생각한 것은 이 춤입니다. 19년에 광주 은하미술관에서 한국 니체학회를 초대했을 때 제가 니체 노래하고 춤추자는 그 주제를 설정하고 그 앞에 제가 이런 서문을 썼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와 다리로 춤을 추는 방법을 배우라. 춤을 한 번도 추지 않은 날은 그냥 잃어버린 날로 생각해라. 그리고 웃음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진리는 허위다. 그러면 사람들 다 그러면 춤출 것이 있어야 춤추지. 그런데 어느 틈인가 춤출 틈이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춤추는 사람 꼭, 춤추는 인생 꼭 바랍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능동적 허무주의라는 말은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말이거든요. 허망하다, 슬프다,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능동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허무주의? 죽어버리자 이렇게 가지 않고 허무해? 좋아. 어쩔 수 없이 뭐 됐어.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이, 자라투스트라 속에서 한 말이, 이것이 인생이던가, 인생은 더럽고 슬프고 눈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어찌 버려버리자, 죽어버리자, 등 돌리자. 아니야. 그래 인생 그런 거야. 좋았어.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once more. 이런 배짱이에요. 여러분 인생 조금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뭐 헌신착취로 버릴 생각 마세요. 카드 넣을 때는 그냥 못 쓸 카드는 던지지만 인생의 카드는 던질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유행가 가사처럼요 다 소중한 대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진기 별 볼 일 없어요. 그래 그래도 저는 내가 좋아요. 저 김진기로 살 생각 없어요. 이것이 나냐? 좋았어. 다시 한번 이렇게 살 거야. 저는 영문과 다니다 철학과로 전과해서 철학 선생이 되었는데, 이제 죽어서 어쩌다 재수 있게 또 사람이 돼서 또 이제 대학을 간다면 그때는 영문과 시행착오 갖고 진짜 처음부터 철학과 갈 거예요. 어떻게 전과에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공부를 안 한 것이 지금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인생 목숨을 걸고 잘 사셔야 돼요. 그냥 버리지 마세요. 아까워요. 그 다음에 프랑클이라는 사람도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프랑클은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 책을 쓴 사람이죠. 유태인으로서 끌려가가지고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런 아주 고약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의미요법 로고세라피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우리 그 상담 심리학으로서 인간을 정신을 마음을 구제하는 큰 공헌을 했죠. 의미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이 로고란 말은 논리, 의미란 말이고 세라피는 치료란 말이니까 모든 인간들이 의미를 발견하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 상실, 의미 허무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프랑클이 남자 수용소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전직 비엔나 대학 의사였는데 고급적인 인적 자원이죠. 그런데 수용소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시체 치우는 일입니다. 시체 치우고 시체 파묻고 하는 일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피폐돼가지고. 아주 더러운 일, 아주 추악한 일. 그것도 엊그제까지 담배 나가 피던 동료가 밤새 죽어가지고 아침에 그 시체를 묻는 일. 날마다 그 일하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감상적인 의미도 있어요. 저 여자 수용소에 갇혀있는 내 아내가 평소처럼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죽어? 못 죽어 나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 내가 살아나가서 내 부모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만날 거야. 그리고 비엔나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할 거야. 이런 자기 존재의 의미가 발견돼요. 나는 먼저 시체를 지면서 죽고 싶은데 번쩍번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 죽을 수 없어. 내가 죽다니. 내 존재의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못했던 부모도 돌아가셨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속에 노고세라피라는 책을 써서 상담을 할 때 보통 프로이트는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논리적 삶의 의미 상실자들을 의미 있게끔 찾아주는 것, 그런 이제 치료를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가끔 저 얘기를 해요. 너 네 인생 돌아오면 너는 존재할 의미가 하나도 없냐? 이만큼도 없냐? 그럼 죽어버려라. 너한테 지금 주어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찾고 그냥 없는 것으로 치냐? 그럼 남의 의미 없어. 너는 너의 의미를 찾아라. 이 프랑클의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 이제 나왔는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원고에는 좀 글이 써 있는데 시간상 설명은 간단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존재의 절정이다 그래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끝났다, 만세 부른다 하지 말고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저는 지금요 80이 넘었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지금 곧 클라이막스 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심란해. 언제 올라지? 아직도 젊어가지고 죽으려고 멀어가지고 그 사이에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거의 80 넘어가지고 곧 지금 마라톤 선수 하면 곧 지금 종점에 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죽을 때 멋지게 죽을 거예요. 클라이막스로 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은 죽음은 생의 종말이라고 슬퍼하지 말고 내 삶의 클라이막스다. 내 삶의 하이라이트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죽을 준비를 합니다. 멋지게 죽을, 아름답게 죽을, 죽는 것 같이 죽을, 사람같이 죽을 그런 것들 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니체 말은 완전히 익었을 때 죽어라는 것이 니체 생각인데 우리는 성숙했을 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덜 성숙했을 때 댐간처럼 떨어지면 안 돼요. 홍시가 돼서 떨어진 것은 하나도 슬플 것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홍시 얼마나 색깔이 이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때 툭 떨어지는 것은 멋져요. 땡감 떨어진 것은 슬프고, 홍시 대학구도 끝끝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겨워요. 죽음이라는 시 하나 하겠습니다. 박경리가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시가 좋아서 하라고. 죽음, 해야만 했던 일 끝나면 춤을 배워볼까? 하얀 버선발 세우고 하기 날개를 펴듯 두 팔 허공에 띄우면 나도 예쁘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청장님 춤 배우세요. 주변 가지런히 챙겨놓고 노래라도 배웠으면 접은 부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나도 신명나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학과같이 춤을 추고 소초석같이 아니 그냥 신명내어 노래 부르다 죽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각자도 앞에 내용은 다르지만은 참 좋겠다 이런 것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이거 필요해요. 꼭 학같이 춤추고 소축사같이 노래 안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댄스 오브 조르바라는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속에 나오는 것인데, 이 젊은이는 아주, 여기는 안소니 퀸 조르바지요. 굉장히 낭만주의자고 결혼은 나는 3,000번 정도는, 아니 실제 결혼은 3번 했는데 속으로는 3,000번 했지, 그런 바람둥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여기 젊은이는 좀 공생원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이제 옷을 벗죠.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춤출 상황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바닷가에 와서 춤을 춰요. 신났을 때만 춤추는 게 아니라 파괴 상황에서도 춤출 수 있는 배짱과 여유, 우리 인생은 그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제가 혼자 느낀 건데, 여기 조르바는 나이 먹은 인생의 선배예요. 인생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이 어떻게 인문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르바의 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만은 저는 이 춤추는 모습이 숨겨진 비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플 때, 신날 때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또 우울할 때도 춤출 수 있는 배짱이 인생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인문학, 나가 어디까지가 범위냐면은 인간의 범주로서 우리가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시작한 그 인문학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선반에 올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